예,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13번째 주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일한 선생, 새롭게 제가 올렸죠. 강의한 유일한 선생 직업관, 그거를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이 동영상하고 같이 보시면서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 현재 13, 오늘 포함해서 14, 15주, 석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온라인 강의가 되고 저를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점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적과 직결되는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출석, 기말과제물, 기말고사 이 관련해서 이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쪽지로도 알려드렸고 핸드폰 문자로도 공지를 보냈고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숙지시켜드리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꼭 귀담아 들으시고 요 주의사항을 실천을 잘 하셔서 이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필히 오프라인 출석부입니다. 동영상만 봐가지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 아 나는 오늘 출석이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과제물 제출 여부에 따라서 출석과 결석이 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시청을 했어도 과제물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마지막 15주 차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영상 강의를 시행을 해서 출석과 결석을 점검합니다. 학기 중에 다 알고 계시듯이 4번 결석으로 체킹이 되어 있으면 출석 F학점이 나갑니다. 낙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지각 3번이면은 결석 1번과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기말 과제물입니다. 반드시 한글 파일로만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식 매주 과제물 지금까지 과제물 1에서부터 28, 14조까지 하면은 28개 과제물이거든요. 매주 2개씩이지요.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과제물 제출 탭에다가 제가 그 과제물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과제물 탭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막 날짜가 지나가지고 창이 닫혀버리면은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될까요?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메일 제출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전산 처리된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훗날에 교육부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학생의 시험 답안지 과제물 봅시다. 점수가 다 매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 온라인에 그게 없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분량은 4페이지. 어떤 학생은 또 커버를 따로 만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커버까지 포함해서 5페이지라 해야 되는 거지요. 순수하게 작성한 내용, 그 내용이 4페이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폰트 사이즈는 10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줄 간격 있지요. 어떤 사람은 막 200, 막 180 막 뛰어가지고 해요. 그러지 말고 줄 간격 160. 글씨체는 바탕, 이거는 컴퓨터 딱 켜놓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수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출 기한 잘 보세요. 6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까지는 모든 게 종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22일부터 25일 23시 59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25일 날짜를 놓쳐버렸다. 아이고 교수님 큰일 났네요. 하루 더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연장을 했어요. 26일 금요일까지. 그런데 목요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금요일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차등을 둡니다. 성적의 50%만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목요일까지 제출을 했으면 10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 금요일에 내버렸다. 그러면은 5점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넘어가서 토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0점 처리가 됩니다.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한글 파일로 역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북 테스트고요. 다 보시고 쓸 수가 있어요. 비대면 시험, 온라인 시험이에요. 저런 거 꼭 숙지해 두시고, 제출 방식은 기말 시험 답안 올리는 탭이 따로 있어요. 기말고사, 기말 시험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물론 이메일 제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으로 혹시 등록된 학생의 경우에는 8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하거나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출 기한은 24일부터 25일 23시 59분까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채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놓쳐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하루를 더 연장해서 허용을 합니다. 26일 23시 59분까지. 그때는 역시 아까 기말 과제물과 마찬가지로 점수를 50%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토요일에 내면 어떻게 됩니까? 6월 27일에 0점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응시 가능 횟수는 딱 한 번이에요. 딱 여러분 순간부터 60분 안에 모든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딱 탑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사전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이렇게 순서하면 되겠구나, 그 방식을 잘 숙지해 두지 않으면 여러분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망칠 수가 있어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미리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1학년 학생들. 그래서 물어보거나 또는 학부 사무실에 물어보거나, 그래서 사전에 이 내용들을 섭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지사항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꼭 숙지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새로운 교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이해, 전혀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지요. 외국인 학생이라고 해도 되겠고, 또는 외국인 유학생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기왕이면은 의사 전달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그러면 더 쉽게 들릴 수가 있겠네요. 열심히 지금 축구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문헌 출처입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들 통계청이나 또 인터넷에도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했고, 또 여기에 제가 참 즐겨보는 책인데 김영민 외 여러 저자분들이 쓴 책입니다. 가치가 이끄는 삶, 이 책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 관련 한국연구재단에 등재가 된 아주 퀄리티가 높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써내신 그런 논문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데 이건 조금 어렵겠다, 그러면 제가 쉽게 그거를 바꿔가지고 변환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술적인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 강의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큰 목차를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누구를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각종 통계처리라든가 또 학회지에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런 논문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학생 관련 다양한 논점들 몇 가지로 주제들을, 소주제들을 정해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충 몇 명인고 하면은 약 16만 명, 2019년 통계로 16만 한 2, 3천 명, 요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본래 금년이지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좀 이렇게 많이 좀 20만 명까지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2023년까지 20만 명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학생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유학이라고 할 때는 머무를 유자, 한자로,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니까 머무를 유자, 배울 학자.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머무르면서 뭔가를 공부를 하는 거지요. 배우는 거지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studying abroad, 해외에서 공부하기, 막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국의 학술이나 기술이나 문화 등을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의 교육기관이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대학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학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대학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가 전문 기술 학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 유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유학을 할 때 함에 있어서는 크게 그 형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뭔고 하면은 저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지요. 선진 문물을 공부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인데 저쪽 나라는 참 선진국이야. 그래서 그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 학술을 배워야 돼. 그래서 여기에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그 나라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비로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지 간에 그 발달한 나라에 가서 기술과 문물을 익혀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 문물을 익히기 위한 유학이 되겠습니다. 학술, 기술, 문화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거기 잘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활용을 하고 제자들을 양육을 하고, 그러면 그 나라를 조금씩 따라잡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젊은 인재들을 내보내서 현대 선진 문물, 이것을 우리가 흡수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유학을 할 때는 선진 문물형, 바로 이 유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비해서 지역 연구형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우리가 또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분명히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힘이 또 강한 나라잖아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좀 뒤떨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기술이 좋은 나라, 선진국, 이런 나라에 유학을 가는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선진국인데 그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유학도 있습니까? 자, 그게 바로 지역 연구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예를 들어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를 깊고 넓게 연구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역사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일본 사람이 나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 나는 신라 시대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박사 학위를 따고 싶다.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신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공부하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신라 시대의 여러 문헌들과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헤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눈이 시퍼런 사람이, 머리가 노란 사람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백제를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 사람인데 고구려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민주화 운동, 예를 들어서 민주화 운동,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굉장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배울 만한 내용이 많겠지만 민주화 운동 하게 되면은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한국이 하나의 모델이 된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국으로 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학 오잖아요. 또 옛날에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하면서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굉장히 번성을 했었어요. 전 국민에게,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도 새마을 운동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그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게 되고, 또 좋은 문물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고, 시골 지역까지도 그 영향이 굉장히 파급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그러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6.25 전쟁이 일어나고 헐벗고 굶주린 그 나라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변화가 됐지? 새마을 운동 때문이래. 그래? 그러면은 새마을 운동 나 연구해보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지요.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나라의 사회,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등 사상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의 지역이라고 하는 한국 지역이잖아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선진국이냐 중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그거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도 훨씬 못 살고 가난한 나라들 많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중진국에서 상위, 선진국에서 하위 그룹에 적어도 속합니다. 무역 대국으로서는 열 손가락에 안에 꼽히는 10대 무역 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개발도상국에 가가지고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그런 경우에는 선진 문물 쪽보다는 지역 연구형 유학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과목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할 때는 꼭 정규 대학에 무슨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뿐만이 아니라 비학위 과정, 일반 학원들이 있잖아요. 전문 학원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외국인 유학생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개념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 유학생이 계속 증가한다, 해마다 증가한다. 왜 그럴까?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원인이 뭐냐?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이처럼 증가한 원인은 우선 국내 학생 감소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거를 먼저 대전제로 탁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2017년이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우리나라 대학 입학 정원 수 있잖아요. 이퀄이 되는 시점입니다. 똑같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 2019년, 2020년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고등학생 졸업생 수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 누구나 다 원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0% 진학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지요. 그건 또 부정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대학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다 들어올 수 있다. 심지어요, 정원 미달이 되는 학과도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처음에 들어간 그런 때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뭐 2대1, 3대1, 4대1 보통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원 미달까지도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들이 큰일 났네. 학교는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근데 원하는 학생 숫자만큼 들어오지 아니하고 대학의 질은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뛰어난 사람들을 좀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빈자리 메꾸면 될 게 아닌가. 바로 이런 생각들이 부풀어지게 되면서 유학생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저 공부할 때는요, 젊었을 때 유학생들 처음 못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 지금은 백석대에도 1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학생 숫자가. 자, 첫 번째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점점 이제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2018년에 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는 아이들 숫자가 얼마냐? 0.98명. 그리고 2019년 얼만큼 출생하느냐? 둘이 결혼해가지고 0.88명. 금년에는 조금 늘은 것 같아요. 0.9명대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는데 한 명밖에 안 나오니까 인구가 곤두박질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정원도 역시 감소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배려를 한 게 뭐냐? 유학생은 몇 명까지만 뽑아라, 규정이 없어요. 정원 외로 제약 없이 선발할 수 있다. 근데 우리 한국 학생의 경우에는 몇 명 딱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관점들. 그러니까 대학에서 앞다퉈 가지고 나서는 거지요. 두 번째로 캠퍼스 내에서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글로벌 대학, 명실공히 글로벌 대학이다. 옛날에는요, 외국 사람이 길거리에서라도 말 걸어오잖아요. 두려워해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얼굴이 막 벌개지게 되고 손짓 발짓 하다가 도망을 가버려요. 외국인 오면 싹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 학생들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리고, 그 외국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우리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그 국내 기업이 또 그 학생들을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막 보장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좋은 일이다, 세계화 대학,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경성대 김봉주 교류팀장님이라 국제교류팀장님이 대학에서 외국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문화를 경험해 본 학생들은 해외 생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배낭 메고 과감하게 나간다, 이런 자신감이 결국 해외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의 입장에서 이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산대와 같은 국립대, 꼭 부산대뿐만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해외에서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유치하게 나선다. 한국에서만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 이 졸업생들이요, 가급적이면 자기가 나 한국에서 여기 부산대 나왔어 하면서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대해서 아주 좋게 선전하는 거지요. 자기가 졸업한 학교를 나쁘게 말할 학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입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야, 너도 한번 거기 유학을 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돼 가지고 이 부산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되도록, 부산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대학에서라도 다 저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비전이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2009년인데 1.15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0.98명, 제가 여기에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0.88명이 출산합니다. 가임 가능한 여성 가운데에서. 197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 그때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그때는 4.6명을 낳았으면, 둘이 결혼해서 4.6명을 낳았으면 지금은 1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인구가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만한데 앞으로 한 세대 후쯤이면 이 어떻게 될까? 평균 수명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젊은 층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가 이제는 역피라미드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국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좀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려책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외국인 유학생 증가 원인 네 번째로 외국인 유학생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각 대학에 큰 기여를 한다. 그래서 어학연수생, 어학당 이런 거 대학마다 있거든요. 한국어를 공부해야 그 다음에 또 대학 진학이라든가 기술을 배운다든가 우선 언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하면은 전체 등록금 수입의 20%를 이 유학생들이 지금 담당해주고 있다. 참고적으로요, 서울 시내 대학 있잖아요. 서울 시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10%가 넘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 있지요. 거의 25%가 외국인 학생이에요. 4명 중에서 한 사람이 외국인 학생이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입의 20%, 이거 엄청난 액수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은요, 요 위에 거가 뭔가 하면은 해외 한국인 유학생,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 밑에 거는 뭐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 26만 명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근데 외국인 들어온 숫자는 9만 명이 조금 안 되지요. 많은 차이가 있지요. 메꿈질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리 메꿈을. 예를 들어서 거의 그래프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정도로 2014년에 21만 9천 명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외국인 유학생은 항상 비슷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국 학생이 외국으로 유학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 대학들이 얼마만큼의 1년 단위로 해서 얼마만큼의 적자를 보고 있느냐? 4조 738억 2014년 통계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했는데 이들이 무려 20%가량을 지금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증가 원인 6번째로 보면은 이미 언급이 한번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이제 세큘러한 그런 폼이 되겠네요. 돈이 되는 외국인 유학생, 여기 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강의 목적이니까 이거는 제가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유명한 교수님들의 논문에서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했거든요. 그거를 옮겨온 거니까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앞다투어 돈이 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세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등록금을 국내 학생들에 비해서 2배 내지 5배가량 인상을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 올리지 마, 교육부에서 딱 지적을 하거든요. 또 학생들이 으쌰 너무 올리면 우리 부담스러워서 안 됩니다. 그러면 절충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외국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배 내지 5배가량 인상률,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외국어대학 등록금 인상률 2017년에 8%, 보통 액수가 아니에요. 경희대 7%, 일부 대학만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인상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서 작은 목차를 한번 볼까요?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추이, 그리고 대학별 유치 현황, 각 대학별로 해가지고 유치 현황, 국적별 입국 현황, 외국인 유학생 학점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학사 경고받지 않습니까? 중도 탈락 비율, 외국인 유학생들 난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도중에 탈락해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돼서 취업을 해버립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또 범죄에도 연루가 되거든요. 또 국내 유학생 취업 문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거 굉장히 기업체가 환영을 해요. 외국인 유학생 차별 문제 등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과제물 드립니다. 요것도 성실하게 작성을 해보세요. 본인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대학 입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우리 한국 외국인 유학생으로 그 자리를 대신한다.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3분의 1쪽 내지는 2분의 1쪽으로 작성을 하셔서 과제물 탭에다가 사이버 캠퍼스 과제물 탭에다가 올려주시고 요 밑에 있는 내용들 꼭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됩니다.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